그리고 오늘 날씨가 굉장히 뜨거워서 한여름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의 북토크가 나중에도 더 좀 기억에 남지 않을까,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북토크는 이제 최근에 8번째 시집을 내신 김수열 시인을 모시고 함께하는 자리인데요. 이번에 그 김수열 시인의 시집이 날혼이라는 그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김수열 시인의 시집 북토크를 하면서 이제까지 그 김수열 선생님께서 살아왔던 삶의 이력, 그러니까 시를 통해서 삶의 이력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다 함께 이제 나론으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집 오늘 이제 시집을 여기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여기에도 보면은 그 수상 이력을 보면요, 선생님이 이제까지 그 시집을 보면 이 시집이 어디에 선들었더냐, 그리고 두 번째 시집이 신우등 쓰러진 길 위에서, 세 번째 시집이 이제 바람의 문에, 생각을 훔치다 빙의, 물에서 온 편지, 호모 마스크스, 네, 그 이번 시집이 이제 그 나론이고요. 또 중간에 이제 사삼 시선집 꽂힌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 세 편의 산문집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따 이제 북토크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인들이 이제 굉장히 타고 싶어하는 문학상 중에 두 개를 또 다 수상을 하셨습니다. 오장화 문학상과 신석정 문학상.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집과 산문집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이 그 문학적 이력이 참 대단하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앞에서 그 뚜런 브라더스께서 노래 두 곡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불러주신 노래가 어디에서 들었더냐. 이게 이제 그 결혼식 축가로도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이게 시라는 걸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안치환 가수의 노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김수열 선생님이 시라는 걸 제가 알았고, 또 이게 이 시집 제목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봄알죽은 그 비양도에 얽힌 그런 시이기도 한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오신 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실래요? 네, 아무튼 이렇게 좋은 날, 밖에 나가기 딱 좋은 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원래 순서에는 없었는데 그 앞에서 일부러 그 재능 기부 해주신 우리 박수동 선생하고 우리 지윤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부탁드립니다. 그 처음에 불렀던 거 어디에서 들었더냐는 첫 시집에 그 축가라고 나왔는데 그게 참 기가 막히게 제가 좀 주제넘게 일찍 등단합니다. 82년에 등단해가지고 제가 대학교 학생이었고 20대 한 23살인가 그 정도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뭐 여기 나이 드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겨울에 그렇게 결혼식들을 많이 했잖아요. 여름에만 도저히 오기 쉬어보잖아요. 냉장고도 없고 하니까 겨울에들 결혼을 많이 했는데 겨울철만 되면은 이제 축시가 저한테 이렇게 제가 써야 될 선배들이 부탁하는 거예요. 저는 결혼한 나이는 아니었는데 해마다 이렇게 겨울마다 이렇게 주말마다 축시를 쓰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선배, 저에게한테 인생에 있어서 좀 많은 영향을 미친 선배인데 서울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다가 제주도에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서 같이 운동하던 후배 여성들과 같이 결혼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결혼 추진 위원장을 자칭하고 뭘 도와줄까 하다가 이분을 위해서 정말 축시 하나를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시를 썼고 앞으로는 그래서 그걸 지금 미술교육과 출신이었는데 한재준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그때 곡도 많이 쓰고 그래서 숨미소녀라는 노래편을 하고 있었고 그 친구한테 한번 이거 곡으로 만들어놔라. 그래서 그때 그 형 선배 결혼식에서 처음 들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막 소문 나가지고 방학 때
때에 막 서울에서 대학 가서 내려다니는데 부르게 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학교 선생이 됐는데 겨울에 연말에 무슨 뭐 RCY 축제인가 대전고등학교 있을 때인데 우리 학교 저 교무실에 있는데 멀리서 무슨 기타 연습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많이 듣던 소리야. 이 노래를 막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 노래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그 학생들이 이거 우리 누나가 가르쳐줬는데 대학 다니는 누나가 이 노래 지은 사람 죽었대요. 제일 먼저 한 말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노래 좋아요. 아이고 나가야 제 노래인지 안 하는 붙일 건데 이 사람이요 그냥 돌아가셨대요. 그거좀 그런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 또 이게 서울에서만 불려지다 보니까 백창우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이자 작곡가가 있는데 그 양반이 곡은 가사는 그대로 두고 곡을 바꿨어. 민요풍으로 바꾸어서 그걸 안치환이가 불렀어요. 그래서 불렀는데 그 곡 썼던 친구가 나한테 형 그 레코드점에 가서 한번 그 당시에 돌아가는 그 CD 이렇게 테이프 녹음 테이프 그거 한번 사보라고. 그러니까 왜? 그 노래 있다고. 근데 이상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 사서 보니까 거기에서는 작시가 누구라게 되면은 미상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민요연구회에서 체록했다. 그렇게 나와서 나중에 그걸 이제 안치환이가 우리가 한번 행사 끝나고 술 먹는 뒤풀이 자리에서 그 노래를 부르니까 그때야 인정하더라고. 그럼 형이 맞다. 왜 이걸 그대로 놔뒀냐 해서 그걸 바꿨죠. 원책자를.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보말죽은 그냥 비양도에 보말죽 먹으러 갔는데 그때 호돌이 식당 광고하는 건 아닌데 지금도 있어요. 배 내리자마자 있는 그 보말죽집이 있는데 거기 그냥 간 거야. 갔는데 돌아가셨죠 지금. 그 할머니가 보말죽 하나 시켜놓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편에서 보말 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심해서 그러니까 보말죽 어떤 끓입니까? 물어보니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쭉 그냥 줄줄줄 얘기하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가만히 듣다가 이상하게 들으면서 이거 꼭 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맨 마지막 일부러 그냥 기기죽을 어떤 끌립니까 했다가 욕 쳐들었다. 스페셜마이너나 일하는 애들 고말이나 까라고 피 하나 탁 건네줬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런 사연이 네, 감사합니다. 이게 또 시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들으니까 더 시가 좀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그 드럼 브러스 선생님들이 보말죽을 부르실 때 어떤 이 시가 가진 리듬감이 굉장히 잘 살아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좀 귀한 시간인데요. 이번 차례는 김수현 선생님한테 이제 이번 시집에서 가장 아끼는 시, 낭송하고 싶은 시가 있다면 제가 좀 먼저 질문을 드렸고 선생님이 시를 한 편 뽑아주셨고 그래서 이제 낭송이 끝나신 다음에는 왜 이 시에 애정이 가는지도 조금 듣고 싶습니다. 그 선생님들은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소에 나온 나론을 낭송을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시 여기 시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 처음에 이렇게 시를 묻고 제목을 표지를 뭐로 할까 하다가 날홈이라고 한번 정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가 써놓고 이 힘든 시들이 몇 편 있어요. 저희 사삼시 몇 편이 그렇는데 이번 이 시에서는 참 읽기 힘든 시가 이 시하고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론 급하다는 전가를 받고 요양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아침 6시 반. 방금 전 돌아가셨어. 어머니는 구석 침대에 가만히 하얗게 누워 계셔. 어머니 하고 부르면 마시냐 하고 대답할 것만 같은데 어머니 울어야 하는데 정말 울고 싶은데 이상하다. 눈물이 돌지 않는다. 고마웠수다. 흰손 잡아드렸다. 차지 않다. 네, 참 시인들도 특히 부모님에 대한 그 아픈 이별에 관련된 시는 읽다가 막 목이 맺기도 하거든요. 네. 또 이 나론이라는 제목이 그 제주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 나론이 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제주어 사전에 없는 제주어. 그러니까 제주어인데 안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어 사전에 나론 치면은 제주어인데 이제 죽은 지 3년 안된 혼을 나론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제주어 사전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게 되면은 지금은 그 3년 설상하지 않잖아요. 돌아가시면 바로 양지공원에서 화장하고 화장 끝나면 바로 옆에서 그냥 3년씩 그 대소상을 다 한꺼번에 해서 제일 마치거든요. 그냥 나론 기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 소상에서 끝날 때까지의 혼을 나론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그것도 또 한 가지 옛날 어르신들 저도 기억이 나는데 구슬할 때 집에서 뭐 귀향구슬을 하거나 돌아가시 큰 분 할 때보다는 상가집에서 구슬할 때 여기 뭐 집안 내려 어떻게 되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 신방이 집안 주인한테 그러면 꼭 나론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 돼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얘기하게 되면 그 상을 따로 이렇게 차려. 나론상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런 상 차릴 이유가 없잖아요. 삼선상 안 지내니까. 근데 그때 제가 본 어머니의 모습에서는 정말 손도 따뜻했어. 그래서 그 나론이라는 의미가 딱 생각이 나서.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에는 그 흐름을 이어서 이제 등단 관련된 그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선생님의 양력을 살펴보면 81년 실천문학의 어머니 외 세 편으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앞서서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 대학생 때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선생님이 시를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를 쓰셨다고.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학교 대표로 나가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언제부터 시창작에 이제 관심을 가졌는지, 그리고 또 등단하게 된 계기도 굉장히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고 알고 있고, 네, 여기까지 끊고 그 다음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초등학교 때 상 받은 거 맞는데 뭐 시를 그때 처음 써본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저 무구성 쪽에 있는 국국민학교를 나왔는데 어린 때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대표로 이제 그림 그리는 게 나가게 되면은 주로 포스타 경연 대회에 나가면 꼭 상 받았어요. 물자동차 그리고 물자동차 무슨 대회 왕궁 포스터. 그래서 뭐 때려잡자 김일성 쓰면 무조건 써주거든요. 그리고 또 빨간색 많이 칠하고 그다음에 도깨비 북한군은 도깨비 근처만 그리고 하면 상주단 때였는데 그런데 5학년 때 그게 무슨 대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알게 됐는데 신청을 하니까 저 또 그림에 신청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제가 불러가지고 야 그림은 너무 많으니까 넌 문문 써. 그래서 문문이 뭔지 몰랐어요. 그게 나중에 시였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그래 시쓰라는 걸 해가지고 그때 어디 갔냐 하게 되면은 카로텔 지금 있는 자리가 옛날에는 제주 여자 중고등학교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경연 내렸을 때 알고 보니 여기 한라문화재 참 탐나문화재.
그때 그게 5학년 때였는데 창가에 이렇게 처음 들어간 거예요. 선생님이 가라고 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반장이었거든요. 걔가 대길 수 없잖아요. 반장이. 반장 아니었으면 하고 대길 수도 있는데. 근데 창가에 이렇게 앉았는데 제목이 창이었어요. 창. 이건 유리창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생한테 뭐 저렇게 어려운 제목 시집을 전달하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막 쓰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쓰지? 하면서 창을 이렇게 봤어요. 그때 좀 날씨가 흐렸는데 책이 참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바깥 풍경이 보이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도 보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서 시를 썼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제출했는데 한참 지나서 담임 선생님이 조문식을 해서 불러가지고 가서 보니까 너 쓴 거 맞냐? 맞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제주도에서 1등했다. 아니. 제가 그래서 그 시 하나 가지고 좀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원래 그림을 좋아하셨던 분인데 그걸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줬습니다. 시화처럼. 완전 책상 앞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암기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교내에서 학교에서 대기장 하던 기억 있잖아요. 교내 대기장인데 제목 자유하니까 이제 다 암기됐으니까 나는 넌 그대로 그냥 그래서 바로 딱 냈죠. 그래서 우수상 딱 받았죠. 그러니까 그때 저는 하나 알았습니다. 아, 시는 참 시시하구나.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중학교까지 말아먹을 수 있구나. 그 후로는 안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80년에 저는 그리고 대학도 이렇게 국어교육과로 가고 했지만 80년서부터는 여기 안 계신데 같이 했던 그 순룸이라고 하는 극단을 같이 하면서 그 순룸이라고 하는 극단이 저 인생의 변곡점이 됐는데 거기에서 대본 작업을 먼저 많이 했습니다. 마당 배우로도 뛰고 처음에는 주인은 주연 배우 이런 거 막 시켜주다가 나중에는 키가 크니까 뭐 나무 기둥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아이가 만나 배우는 안 되겠다 연출적으로 해보자 하고 또 이렇게 대본 쓰는 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대본 쓰면서 할 때 그때 뒤에서 많이 좀 이렇게 좀 유심히 지켜봐 주신 분이 저는 참 문학하면서 고마운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이 뭐 순리삼촌 쓰신 현기영 선생님이 저를 계속 이렇게 그때 선생님 때인데 서울에서 선생하실 때인데 순리삼촌 쓰고 내려오셔서 방학 때마다 이렇게 만나는 기회가 있었고 80년 광주 바로 이후에는 제주도에 황성영 선생이 도망쳐왔어요. 광주에서 피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마당극 할 때 같이 했어요.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쓴 대본을 검토해주고 야 너 시 한 번 써봐라 하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맞아 나 시 써란 적 있지. 그래서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저는 뭐 대단한 시인이 되겠다 아니라 제주어로 시를 썼었죠. 그래서 그 시처문학이라고 하는 데가 뭐냐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시처문학인데 지금은 한국작가회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바로 전에는 민족문학작가회였고 그 이전에는 자유시천문인협의회였습니다. 그 자유시천문인협의회의 기관지가 시처문학이었습니다. 시천을 거기서 따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다가 뭐 원고를 주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저는 등단하면서 그 제주어로 등단을 했죠. 표준어 반 제주어 반 해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등단이 돼서 돌아보니 횟수까지 한 43년째 됩니다. 네. 등단을 하게 된 계기나 이제 처음에 시를 접하게 된 계기를 들으니까 참 오랫동안 시를 써오셨구나. 네, 그런 생각을 듭니다. 네. 제가 이번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시집 해설을 쓰게 됐는데요. 나중에 이제 시집이 출간된 다음에 이 시집을 갖고 계신 분은 요 뒤에 보면 표사글, 네, 표사글에 보면 고영진 선생님이시라고 있고 일본 도시샤 대학 글로벌 지역 문화부 이제 그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그 표사글을 써주셨는데 저는 이게 아마 그 김철 시인의 어떤 시의 핵심을 관통하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이 회사글에 보면 김수열 시인은 시인이 아니라 시민이라고 해서 백성 민자를
쓰셨거든요. 그러면서 그의 시어는 온화하고 따뜻한 때 비하여 백성들이 삶이 팍팍할 때는 날이 서게 되고 그리고 다시 편안해지며 따뜻해진다. 그래서 이제 시민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단어의 조합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 김수열 선생님의 시집을 보다 보면 이번 그 시집에서도 알 수 있지 굉장히 서정적인 결이 강한 시들이 있고 또 이제 사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떤 그 첨예한 역사 인식을 다루는 시들이 이렇게 같이 포진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다 포괄한 걸 어떤 시민이라는 그런 그 단어를 써주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노영진 선생님이 김수현 선생님의 굉장히 오래된 친구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친한 분한테 이제 글을 부탁하는 게 굉장히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또 그 안에도 또 어떤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고영진 교수 이 친구가 저 고등학교장인데요. 우리가 한 10몇 년 전 여기 이 자리에도 좀 띄엄띄엄 어디 앉아 있습니다만 제가 그 뭐 막걸리 먹는 독서 모임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그냥 만나면 좀 어색하니까 책을 빙자해서 먹자 해가지고 늘 만나는 장소는 막걸리 집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그 중에 제외 일본 지부의 그 회원이 영진이 고영진인데 이 친구 넘어오면 꼭 만나서 같이 어울리죠 그 자리에서. 근데 이게 뭐 처음 빼는 얘기입니다만 느닷없이 그 친구를 표사를 써달라고 부탁했냐면 그 모임에 여기 좀 같이 앉아있는 그 친구 박성희나 저쪽에 후배 경준은 알겠지만 제가 이거 부탁할 무렵에 그 친구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을 때였어요. 가족을 잃었습니다. 한 사람. 그런 일이 있어서 저는 그 마음을 좀 달랠 겸 너가 한번 써봐라. 왜냐면 이 친구가 연대 그 언어 국문학과에서 박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교수하지 않고 일본 동지사에 가서 교수하고 있는데 물론 뭐 문학은 아니지만 언어학이지만 한번 써봐라 해가지고 쓸 수 있겠냐 하니까 이 친구가 나는 그건 아닌데서 뻗는 거예요. 뻗는 거예요. 나가 뭐 왜 쓰냐. 야 좀 써달라 해서 난 좀 일부러 석 줄 이상 안 쓰겠대. 되게 튕기면서 나는 써줄 사람 많은데 또 하나 못 쓰겠어. 한번 써주라. 알았어. 해가지고 이제 써서 보내왔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사이에 못 쓰겠다고 하겠다면서 계속 시집을 그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시민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에게 새로운 걸 하나 가르쳐줬는데 이 백성민자의 중국 어원 사전을 저한테 얘기해줬어요. 일본의 그 교수가 그 학술 발표로 왔다가 고영진 교수가 영진이가 그걸 발표했는데 백성민자의 어원이 눈목자에서 시작된 거예요. 눈목자. 눈목자를 눈을 바늘로 찌는 형상이 민. 그러니까 늘 이렇게 끌려다니는 앞을 못 보게 만들어 버린 게 민자. 그러니까 늘 가해자의 위치가 아니라 피해자의 위치에 있었고 그런 게 민자의 어원이다. 그래서 너 시를 보니까 계속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더라. 이런 아주 좀 친구로서 뜻깊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되게 좀 고맙게 지금 아직 못 만났는데 이거 쓴 이유에 그러면 한 잔 막걸리 한 잔 더 사주고 있으니까. 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 시민할 때 그 민자가 어떤 이 소외되고 배척받고 아웃사이더들에 대한 어떤 호응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고요. 여기서 아까 제가 뭐 하나 살짝 빼먹었는데 김수열 선생님이 달보다 먼 곳이라는 그 책 중에 섬에서 시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나는 내 언어를 교과서에서 배웠다. 그래서 쭉 가다가 그런데 이제 결국은 나는 어머니 언어, 그러니까 모모인 셈이죠. 어머니의 언어를 배웠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번에 그 제주어로 시를 쓰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 시집에서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언어가
언어가 귀에 들어왔고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그 언어의 소중함을 알았다.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우리는 언어로 사유한다는 그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이 이야기를 쓴 이유를 또 갑작스럽게 한번 질문을 해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는 이 제주어를 가지고 모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다들 마찬가지잖아요. 태어나기 우리가 학교 가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배운 언어, 들었던 언어가 자기 엄마가 썼던 얘기 아니겠어? 어머니가 썼던 얘기 아니겠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제주 사람이겠지. 제가 제주어를 배웠겠죠. 나와서 학교 가기 전까지 배웠던 언어는 아는 언어는 제주어였을 겁니다. 동네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학교 가기 전까지 내가 썼던 말은 제주어였죠. 이게 모어죠, 그러니까. 그런데 특히 이게 뭐냐게 되면 그래서 저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랑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이게 꼭 시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절대 표준으로 붙이게 되면은 시가 안 돼요. 그리고 사삼에서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 삼촌들 만났을 때 들은 이 얘기는 저는 전부 제주어였습니다. 단 한 번도 표준으로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걸 왜 표준으로 옮겨야 됩니까? 또 만약에 그걸 표준으로 옮겼을 경우에 그분이 사라져요. 시야에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 여기에서 무슨 제주어 그렇다고 해서 저는 시는 제주어로 써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주어로 쓰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제주 공동체이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이분이 썼던 이야기, 이분이 쓰는 제주어들은 제시에 나와 있는 제주어들은 공동체가 살아있을 때 그게 정말 척박하고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제주어로 썼던 사람들입니다. 배워서 쓴 게 아니에요. 그 언어, 그분들이 그때의 언어를 그 아름다운 제주어 공동체를 그냥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와서 억지로 제주어를 가르쳐서 제주어 경연대회 나는 그런 별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그거에서 평소에 씁니까? 대회하러 나가려고 제주어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보완하는 게 그게 더 아름다운 거지. 한마디 제주어를 더한다는 것은 삶이 제주 지금 와야 되잖아요. 각자 고생하잖아요. 순구름이 사라진 지 오래됐잖아요. 참 그런 게 안타깝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굉장히 저희에게 많은 좋은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럼 이제 조금 분위기가 무르익었으니까 이제 오늘 오신 분들 중에는 아마 이 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집 출간과 관련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선생님이 이제까지 출간한 시집이 이번 나론까지 해서 이제 8권이고 또 산문집도 이제 3권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이 시창작에 몰두하면서 이제 8권이나 시집 내기가 사실은 물론 이제 한 권은 시선집이긴 합니다만 쉽지가 않거든요. 네, 보통 시집 한 권에 우리가 좀 많이 실은 사람 70편, 65편, 요즘 50여 편도 싫지만 그 시집 한 권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4, 5년 동안 계속 발표를 하고 그래야만 이제 한 권 시집이 되는데 그 8권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고요. 참 부지런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한 편의 시를 창작을 하게 되면 일단 주변을 어떤 면밀하게 관찰하는 관찰의 능력이 요구되고 또 메모를 하거나 늘 이렇게 글을 쓰는 어떤 하나의 습이 되어야만 가능한 작업인데요. 평상시에 어떻게 그 시를 쓰시는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독자분들에게도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그 선생님이 일기를 또 매일 쓰신다고. 그래 일기요, 일기. 매일 안 쓰는데. 일기를 자주 쓴다고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그 일기를 좀 많이 쓰시고 출장에서 들어왔을 때 그러면 이런 어떤 글쓰기를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어떻게 그 시를 창작하시는지. 예. 전혀 저 일기 안 씁니다. 그 일기는 초등학교 때 당연히 여름방학 숙제로 계약하기 하루 전날 이틀 전날 몰아서 쓴 기억은 있고, 그 다음에 일기를 언제 써봤냐게 되면은 제가 좀 명예퇴직을 일찍 했습니다. 2015년 2월에 했는데 2015년 2월에 하면서 3월 2일서부터 퇴직 일기를 한번 써보자 해서 한 3년 반 정도는 컴퓨터에다 이렇게 그날 이렇게 쓴 적은 있습니다. 하다가 그것도 한 석 달 반, 넉 달 내가 3년 반, 4년 지나니까 그것도 안 썼고, 그 다음에 또 22년 8월인가? 8월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관문이 있어서 문화예술재단에 가게 됐는데, 거기 가서 좀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날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게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일정표가 있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핸드폰에다가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한 적이 있는데 일기를 쓴 적은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참에 얘기 나온 것 중에 여기 어디 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여기 누가 와 있나? 500자 모임이라고 500자 모임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그 친구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하루에 500자를 쓰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400자 밴드를 만들어서 하루에 500자를 써서 올립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10년 넘었죠. 10년이 넘었어요. 그 사람의 한 사람이 10년 된 사람의 원고 분량을 한번 생각해봐요. 이런 사람은 과연 하루에 500자씩 10년 쓴 사람을 누가 심사해야 돼요? 심사할 사람이 있을까요,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다 작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잖아.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매일 열심히 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또 어떻게 해서 쓰면 시 잘 쓰는지 물어보셨는데 그걸 알면 제가 왜 씁니까? 그러니까 저는 늘 얘기하는 게 한 편이라도 다음 쓰는 편이 좋은 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한 편 한 편씩 씁니다. 지금까지 쓴 시 중에서는 자랑할 만한 게 없고 다음 시가 좀 좋았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시.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김수열 선생님이 제가 한 서너 개의 질문을 한꺼번에 다 답을 해주셔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제가 언젠가 이제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그 에이바우트에서 글을 쓰고 계신다고 하는데 주로 그 카페 같은 데서 글을 쓰시나요? 아니 그것도 그냥 어쩌다가 근데 집에 있으면 언제서부턴가는 제가 여기 와 있는데 집사람이 아코디언을 연주해요. 옆에서 같이 막 이렇게 글 쓰거나 그런 것도 있고 핑계입니다만. 그런데 요새 보니까 그 에이바우트 가니까 좋던데요. 이렇게 노트북 펴놓고 책도 읽기도 좋고. 그래서 그런 데서 작업할 집중할 때는 정리할 때는 그런 데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순이삼촌 오페라 대본을 제가 맡아서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 동네 광고 겸합니다. 미세스테라라고 하는 아라중학교 바로 앞에 있는 커피숍이 하나 있는데 그 안쪽에 지금은 거기를 주방으로 써버리고 있는데 제가 그때 작업할 때는 거기가 공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그 주인 아주머니가 사장님이 저한테 내줬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안에서 순이삼촌을 20번 읽었나. 그래서 몇 개월 그 안에서 작업했던 집중할 때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시인들의 경우에는 아까 크게 나누면 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를 쓸 때 굉장히 오랫동안 수정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한번 딱 펜을 잡아서 한번 딱 쓰면 절대 수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발표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는 모르는데 시집 한 권 분량을 보면 유사한 단어들이 또 여러 작품
있고, 네, 그렇게 하고 또 행 중에서 어떤 행을 좀 더 앞으로 놓으면 조금 더 이제 독자들의 시선을 저도 시에 임팩트를 줄까 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선생님은 좀 어떤 스타일이신지요? 예, 저는 이제 끊임없이 고칩니다. 그러니까 책 만든 이후에도 다음 고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리고 저렇게 저는 이제 신경림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신경림 선생님은 저는 참 제주 지역에서는 좀 운이 좀 좋은 편인데 그런 분들하고의 관계를 어린 때부터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신경림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시는 앉았다고 무덕대고 매달리지 말고 머릿속에서 계속 둥글리라. 계속 굴려라. 그래서 너 안에서 70%가 됐을 때 원고지에다가 옮겨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경림 선생님은 신경림 선생님 시들이 보통 그렇게 짧지 않은데 그 연세가 들어도 본인의 시를 거의 70%는 암기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저는 저 시 암기하는 거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랑스러웠는데 저 시를 암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에게서 완전히 둥글려졌을 때 그리고 훈련하는 방법도 여기서 혹시 이렇게 시에 대해서 관심 계시는 분들은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자기 시. 절대 눈으로 읽는 것은 거짓입니다. 소리내서 읽다 보게 되면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자기가 제일 먼저 알게 돼요. 더 안 읽힙니다. 진도가 안 나가요. 걸려요. 그래서 저는 학교 교사로 있을 때 아이들한테 시 쓰면은 시 검사를 어떻게 했냐게 되면은 교무실로 부릅니다. 좀 불러서 선생님들이 독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앉아요. 교무실에 있는 그 시간. 그래서 야, 읽어봐. 읽습니다. 그러면 얘가 선생님이 고쳐주지 않아도 뭐 제목 읽다가 선생님 다시 써볼게서 지가 나가요. 자기가 알아요. 뭐가 이상한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읽으면 가인은 자기 호흡에 맞는 겁니다. 시든 뭐든 소리내서 읽어주는 거. 그리고 이게 뭐 애기들 있으면 꼭 읽을 때 소리내서 읽는 훈련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기능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입으로 얘기하고 귀로 들으면서 계속 훈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게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하고 늘 고쳐요. 고치면서 저는 자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김소월 시인이 그렇게 고쳤더라고요. 처음에 시하고 나중에 발표된 시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 김소월 시인도 고치는데 김수열이 뭐 고쳐요. 늘 써서 완성했는데 모든 시인이 그럴 겁니다. 써서 나 이걸 또 다듬어 써야 되는데 뭐 놓친 것들이 많습니다. 거의 다 그런 심정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시청작과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머릿속에서 궁굴이라는 것은 아마 시를 육화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뭐 음독, 낭송하는 음독과 눈으로 보는 묵독이 있다면 이 음독을 통해서 어떤 시의 리듬감도 더 세련되게 할 수 있고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시집 해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한 3개 정도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제노사이드 목록과 데칼코마니 기법이라고 해서 이번 그 선생님의 시집에서 어떤 학살에 관련된 그런 작품들을 보면 예를 들면 지금 시집 갖고 계신 분들은 심장 없는 시인 캣티라든가 아작에 대하여 그다음에 망월동에서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시가 일연이 있고 이연인데 이제 이야기 시처럼 연을 나누지 않고 비연시거든요. 쭉 연결하고 일연, 이연인데 이 일연과 이연에서 나오는 시들이 지금 이제 어떤 시적 구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앞에 있는 일연과 이연이 시간과 공간은 전혀 다른 데서 일어난 사건들이거든요.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병렬적으로 이제 배치를 하면서 근데 이제 되게 그 섬뜩한 것은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과 최근에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 학살이 그 상황들이 전혀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더 생생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 시 중에 데칼코마니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이 데칼코마니 기법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시들의 이제 그런 그 병렬적 기법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시창작과 관련된 거니까 네, 시의 구성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이 없던 거여서. 예, 그러니까 뭐 저는 뭐 특별히 뭐 이 시는 어떻게 써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은 그리고 먼저 하고 뭐 시를 쓰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그 데칼코마니 얘기해서 그랬는데 혹시 시집 가지신 분이 분이 계시면 90쪽입니다. 90쪽, 91쪽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이 출판사에 시를 보냈을 때 교정지가 왔을 때 그 출판사에서는 그냥 작업하는 식으로 했겠죠. 데칼코마니 해가지고 이것을 이 데칼코마니가 아닌 형식으로 만들었거든요. 데칼코마니라고 하는 것은 문학용어가 아니라 미술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겹쳐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를 90페이지, 91페이지 이렇게 덮으면 양쪽의 행간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꼭 덮이면 덮이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데 1은 여순 사건이고 2는 사상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전에 데칼코마니 1은 베트남에서의 우리 한국의 그 대단한 청년들이 가서 무고한 월남인들을 양민학살하는 사건과 그다음 북촌학살을 데칼코마니에서 보니까 그렇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형식이 똑같은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학살의 방식이 왜 이렇게 같으냐. 시간이 이렇게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시적 형식을 통해서 학살의 내용도 전혀 다르지 않다 하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처음서부터 어떻게 문학 창작 수업을 가진 바가 없고 저는 딴따라 수업을 받았고 연극을 했고 연극하면서 연극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북한을 많이 다녔는데 저희 시에 지금 와서는 거의 그냥 원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데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이것을 이렇게 시로 써야 되겠다가 떠오를 때가 있고 이것은 참 극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 이것은 붓을 빌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상하게 다 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좀 이렇게 어떤 식으로 회원 형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차라리 민요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양한 장르들과 더불어가지고 고민하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시의 어떤 형식에 얽매여서 쓰기보다는 좀 폭넓게 그렇게 시를 만들어내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 질문도 이제 앞서 했던 어떤 시어의 운용, 우리가 시에서 시어의 운용이 이제 굉장히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는데요. 이번 그 시집에서는 앞서도 이제 김수현 선생님이 답변 중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상과 관련한 작품 그리고 그 시에는 거의 제주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제주어 구사가 어떤 사건의 정황 그리고 현장감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 이제 또 시인들이 제주어를 시했을 때 우리 그 당부장 표시에서 이제 해설 표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긴 한데 이게 이제 제주도 독자들이 아니라 이제 타 지역에서 볼 때 이게 좀 소통에 방해가 되는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번 시집에서는 그 해설 표기 없이 굉장히 그런 제주어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썼는데 혹시 그런 어떤 의도가
있으시죠? 예, 그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저는 제주어가 외국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언어잖아요. 대한민국 언어끼리 통하는데 왜 줄을 달아야 되는지 저는 아직도 그 백석이라는 시 들어보셨습니까? 백석 시 평안도 구수한 사투리인데 백석 시 집에 백석 줄 단 거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찾으면서 공부했어요. 백석 시 공부한 사람들 관심 있으면 공부해야 돼요. 왜 우리만 이렇게 친절하게 일일이 토 달고 근데 이번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는 좀 달았어요. 왜 이런 이야기 되면은 출판사에서 특히 저 같은 제주어 쓰는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에 넘어주게 되면 되게 힘들어한대요. 제주어를 쓰는 사람들. 저 같은 시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빙이라는 시집을 낼 텐데 거기 그 뒤에 표사비를 두 사람한테 부탁했어요. 두 사람이 제주 사람들이 아닌데 후배 작가들인데 하나는 소설가였고 하나는 시인이었는데 하나는 한창훈이라는 소설가였고 하나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시인 후배들이었는데 제 시 원고를 받고 표사를 쓰려고 하다가 둘이가 막 모르게 통화했고요. 서로 막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표사 써야 될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수인이한테 전화하자. 그래서 이 입장을 얘기하자 이렇게 했어요. 각주를 할 수밖에 없다. 욕 들을 거 알면서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방법을 얘기해 준 게 뭐였냐 하면 줄을 달지 말고 요거 편에 대해서는 뒤에 표준어 번역본으로 뒤에다가 집어넣는 방식을 어떻게 했느냐. 독자를 위해서 낭독성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못 이기는 척 빙이라는 시집 보게 되면 이상한 시집이 됐는데 뒤에 어떤 시 5편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해서 표준어로 한 시가 그